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책상 위에 오늘 강의 내용을 짧게 추려서 프린트를 해왔고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21세기 우리가 기업 교육 또는 인적 자원 개발 트렌드를 좀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미리 사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스타트업 현재 스타트업 CEO로서 거의 정글의 법칙이죠. 지금 현재 기업 생태계가 그 속에서 잘 헤쳐나가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페이스북 CEO와 동년배이시기도 하고요. 나이가. 네. 자, 좀 이따가 이제 모셔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할 거고요. 그 전에 제가 먼저 한번 크게 거시적인 트렌드를 한번 짚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진행 원칙은 자리 배치 특성상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 학기 내내 처음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상 이렇게 중간에 막 돌아다녀 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자, 일단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이 화면을 띄웠는지 혹시 예상이 되세요? 이미 나눠드린 자료 있기는 한데요. 피드백하고 피드포워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학기 초에 설명드렸듯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가 있다. 두 가지 유형의 태도가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적으로 뒤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뒤를 쳐다보지 않고 시간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시간축을 따라서 이 문제와 함께 문제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문제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 계속 how,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만 해요. 이걸 피드 포워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 당연히 그런 그 질문을 할 때는 직관적인 머릿속에 이 잠정적인 어떤 솔루션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분석을 통해서 질문을 하지 않고 일단은 그냥 앞으로 전진해 나간다. 문제를 따라서. 뒤돌아보는 사람은 왜 뒤를 돌아볼까요? 당연히 이 문제의 발생에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을 찾으려고 되돌아봅니다. 원인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원인으로부터 논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형적인 합리적 사고라고 하죠. 해결책을 찾는 이유는 뭐죠? 이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프로세스는 전형적인 우리가 시스템 어프로치예요. 합리 모델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나열하면 원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하는 일련의 폭포수 모델이라고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세스이기도 한데요. 이 프로세스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억나세요? 뭘 해결할 수 없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시간을 따라서 잠시도 멈추지 않고 변하는데 원인을 분석해서 돌아와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 가정은 이 문제가 변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뭔가 암묵적인 가정이 있는 건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대학원까지 올라와서 초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받은 이 합리성 훈련은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왜 최근에 와서 깨닫게 되냐면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었냐면 실제로 사업을 직접 해보면서 내가 배운 모델이 적용이 안 되는데 하면서 뭐가 안 맞는 거지? 이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옛날에는 사업할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20세기에 다들 우리가 공부해서 대학 가서 또는 고시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삼성이나 LG 대기업에 들어가서 정해진 시스템대로 루틴한 업무를 하며 복사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델에 의심을 가질 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럴 사람들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런 합리 모델의 세상에서 나왔을 텐데 극소수였던 거라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대의 흐름은 우리에게
그런 세계로 동참할 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피드백이라는 건 뭐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왜 잘못했는지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과거를 따져 묻는 걸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자,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 또는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 어떤 전략을 세울 때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이거는 피드백일까요? 피드포워드일까요?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점을 가상적으로 미래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으로 가서 지금 내가 하는 선택에 대해서 미리 가치 판단을 해보려는 거예요. 피드백은. 전형적인 합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 모델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역시 암묵적인 전제하에 시도하는 모델인데요. 미래가 과연 예측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또 궁극적인 질문이 나오는 건데 이미 끊임없는 불확실성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보편적인 인식이 되어가고 있어서 미래의 예측 가능성은 더 이상 현업에서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화면은. 그래서 이 그림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를 이제 시대적으로 구분하면 이쪽 피드백은 20세기 20 모델, 피드포워드는 21세기에 조금씩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적응적 교설계라는 이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연구 중이라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트렌드를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합리 모델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합리 모델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치명적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 무슨 용어가 있는데 팜파탈, 홍송이님 같은 신랑이 그 매력에 빠져들었나요? 나중에 신랑은 파멸되나요? 팜파탈은 남자를 귀엽고 파멸시키는 여자를 말하는. 근데 남자는 그걸 알면서도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치명적 아름다움이라고. 이미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는데 그걸 알면서도 나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여자 앞에 딱 서니까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난 파멸돼도 괜찮아. 이 사람 보였을 때 인상 같이 뭐 이렇게 되는 아름다움이죠. 합리성이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합리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육에서는 디겐 캐리 모델이고요. 디겐 캐리 모델로 갈 것도 없이 더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람들이 굳이 합리성에 의존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이유, 그 치명적 매력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라는 건 결국 수행 문제인데 행동과학적 관점에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문제, 퍼포먼스 프로블럼은 이유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합리성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인과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거라는 믿음이고요. 이게 합리성입니다. 인과론적으로 설명이 되면 해결도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은 뭐냐? 사람들이 뭔가를 수행을 잘 못한다고 그러면 이유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이거나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경우는 있다 없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경우는 있다 없다? 이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3의, 제4의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은 알든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죠. 몰라서라는 거는 이거는 일단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건 가르쳐주면 된다라는 명쾌한 솔루션이
도출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명쾌한 솔루션이 아직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또다시 쪼개봐야 돼요. 어떻게 쪼개볼까요? 지난 학기 교육공학 수업 들으신 분? 지지난 학기? 그럼 이거 배웠을 텐데 이거 두 가지로 쪼개보세요. 명쾌하게. 알고도 안 하는 그렇죠. 알고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알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게 있고, 알고도 아 알고 있지만 일부러 안 하는 게 있고, 하기 싫어서. 근데 이거는 알고 하고도 싶은데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경우와 못 하는 경우. 또 있을까요? 제3의 경우가? 없죠. 제3의 경우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알고 있는데 왜 못하지? 그 이유가 그 사람 내부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내부 아니면 외부니까. 명쾌하죠. 그러면 모든 수행 문제는 이 세 가지로 다 수렴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제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뭔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결핍의 원인은 분명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이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뭔지를 명확히 우리가 밝혀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거라면 가르치면 되고 이게 원인이라면 동기부여를 하면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인센티브를 주면 돼요. 이게 원인이라면 이건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문제이니까 환경을 개선해주면 됩니다. 그냥 원인 분석만 되면 저절로 솔루션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툭 도출되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완벽한 합리성의 매력입니까? 이게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특히 HRD 하는 혹시 그 휴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 줄여서 HPT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휴먼 퍼포먼스 테크놀로지라고 20세기 행동과학 기반의 HRD의 대명사인데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의 사람들이 한번 이거 만약 지금 이 중에서도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아 그렇구나. 정말 문제 해결 저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감동을 누군가가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이 매력에 빠져서 한동안 여기에 천착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서서히 파멸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 원인 분석이 우리가 임의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설이에요. 다. 진짜 그게 이유인지는 신만 알 수 있을까? 네, 우리는 추정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라는 법은 그 확신은 가질 도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헛다리 짚을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분명히 원인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왜 해결 안 되지?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인간 자체가 인공지능이 아니라서 슈퍼컴퓨터 수백 대 수만 대가 연결된 인공지능이 아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계를 해도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합리성은 되게 어설픕니다. 이세돌이 아무리 시간을 더 준다고 해도 알파고의 합리성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죠. 네, 알파고는 슈퍼컴퓨터 수백 대가 연결돼서 계산을 하지만 이세돌은 머리로 암산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이 모델을 완벽하게 돌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 아마 유발 하라리가 예언한 대로 210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들이 이것을 멋지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인간이 못하던 기가 막힌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해 보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지식, 동기, 환경 문제다. 오케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다. 그럼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만 해라. 그러면 해결은 된다. 근데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목적을 세우고 잘 통제하면 목표에 도달한다라는 멋지잖아요. 그래서 목표 지향성인 사람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어떻게든 달성하게 만드는 교육자들은 이 두 가지 이 명제, 이 두 가지 문장을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필요한 건데라고 해서 나 저거 배우고 싶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 때문에 여기
대학원에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대학원을 선택을 했고 예전에. 근데 해보니까 속았다는 것을 금세 알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교수님들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교수님들은 한 번도 이거를 우리한테 설득시킨 적이 없었어요. 저를 가르치신 저의 지도 교수님들. 이미 본인들은 모든 컨설팅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다 직관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놓고선 대학원생들을 이제 보고서를 쓰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땐 이게 문제야. 너는 이걸 보고서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분들은 직관으로 치고 나가면서 대학원생들을 합리화하는 그 교육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하니까 당연히 합리 모델로 모든 게 해결되는 줄 환상을 가졌다. 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합리 모델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또 치명적인 이유. 그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쪽 두 번째 페이지 있죠. 일단 뭐가 아름다운 거냐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각양각색의 문제들은 아마 뭐 몇 가지나 될까, 문제 유형이 몇 가지나 될까 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되게 많은데 이거를 딱 교통정리해서 세 가지로 딱 분류를 했어요. 유형화했어요. 이런 걸 뭐 한다고 해요? 추상. 추상, abstraction. 추상. 이게 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학자들은 그 추상의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되게 복잡한데 화성여자, 금성남자, 금성여자, 화성남자인가? 나 그거 맨날 헷갈리던데. 어쨌든 그 책을 읽으면 여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유형화하고 추상화하면 복잡해서 뭔지 모르겠었는데 이게 딱 정리가 되니까 그 매력에 빠지는 게 학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해석하고 관조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의 원인과 결과로 쫙 설명을 해버리면 확실해져요.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확실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미래가 막 보이는 것 같고 그럼 내 인생을 잘 살아갈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자, 이 세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기서 오는 거죠. 구체적이고 복잡한 맥락 세계에서 이걸 이렇게 공통점으로 묶어서 추상을 하면 이 세계가 되고 이거를 추상하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이걸 추상하다 보면 아인슈타인이 E는 mc제곱이라는 공식 하나로 이 에너지와 운동을 딱 묶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야, 이렇게 심플하게 문자 3개로 에너지와 운동을 설명해버리다니. 이런 매력이죠. 이게 그런 세계입니다. 문제는 왜 이게 치명적이냐면 정말 엄청난 코브라의 독보다 더 무서운 맹독을 가진 이 추상의 힘이 뭐냐면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살을 붙인다고 해서 이렇게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역 현상입니다. 구체에서 추상으로 가는 건 가능한데 추상에다 살을 붙인다고 해서 다시 구체적인 사실들이 되지는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가는 건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맥락들을 제거하면 공통점만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제거했던 맥락을 붙이면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 이것을 공통점으로 추상에 내면서 새로운 맥락들이 그 사이에 다 붙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누가 추상했다. 어떤 목적으로 추상해냈다. 그리고 이 이론들이 나름 자기네들의 세상 속에서 새로운 맥락으로 이미 생생한 현실을 또 살아가요. 존재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를 들어서 생선이 썩으면 다시 신선한 생선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어쨌든 비가역적인 현상이에요. 새로운 맥락이 붙어서 다시 그 맥락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 맥락을 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인간이 뭔가 하나 지식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을 몰랐던 시대로 못 돌아가요. 우리가 문자를 배우게 되면 문자를 배우기 이전에 사고방식으로 못 돌아간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뇌구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기 중간에 이걸 나눠드렸는데 요거는 아마 세 번째 장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그때 20세기, 21세기를 이렇게 유형화를 했었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20세기는 두 번째 컬럼이요.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을 강조할 때 전제 조건은 목표 설정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는 등산이에요. 내가 올라가야 될 목표 지점이 명확히 눈에 보이는 등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뭘 따지냐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올라가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재미있게 올라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20세기의 그 방법론입니다. 목적은 눈에 보이는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21세기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목적은 저게 목적인 줄 알았는데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사라지고 막 사람들이 막 다른 걸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할 수가 없는 시대에서는 통제를 통한 효율성, 효과성 강조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그 인파워먼트 같은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합리성은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하지만 이거는 이론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이론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위적으로 설정된 세계라서 그래요. 이론. 인간이 자신이 임의의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겠다라는 딱 프레임을 가졌잖아요. 안다 모른다로 하겠어. 다른 사람은 다른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떤 임의의 기준으로 임의로 분류해서 임의로 설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임의로 설계했으니까 당연히 인간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하는 예측은 이론 안에서의 예측이에요. 현실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되게 맞아떨어져 보여요. 왜냐하면 이론 안에서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그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론 의존적으로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를 설득시켜서 예산을 딴다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되게 큰 특징이 피드백, 피드 포워드를 말씀드렸고요. 선 검증 후 실행. 이게 합리 모델의 전형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검증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된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일단 해본다. 선실행 후 검증이 아니라 선실행 필요시 후 검증. 그래서 여기 선실행 후 필요시 검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옵션입니다. 검증.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항상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해야 될지 이유를 묻지만 21세기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계속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의미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재미를 강조하는 시대로 과거나 미래를 강조했지만 현재에 집중하는 시대로 이런 식으로 트렌드를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이 핵심인데요. 합리성이 아니라 이제는 맥락 민감성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 맥락 민감성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는 센서빌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합리성은 센서빌리티와 무관해요. 그거를 배제하려는 게 합리성입니다. 그 순간순간 변화, 이 특수성이더라고요. 순간순간 변화는 것은 보편성이나 특수성인데 합리성은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 민감성은 위험한 것. 뭔가 이 보편적 진리를 위협하는 것. 이렇게 인식이 돼서 배제되는 건데 그게 20세기라면 21세기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 써놨네요. 판문파탈. 합리 모델은 체계적이고 설명 가능하며 목표 달성에는 정말 최적의 옵션이에요. 목표 달성에 최적의 옵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다움에 빠지지만 여기 한계. 현실 구체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없을 거라고 스스로 자가당착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서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서 설계하고 효과적 효율적인 방법을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는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피드백의 목적은 피드백을 하는 이유는 합리 모델에서 피드백을 왜 해요? 그냥 하고 싶어서 할까요? 습관적으로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합리 모델은 합리 모델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관 모델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는데 합리 모델에서 피드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냐면 목표에 도달하려면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계획된 노선에서 벗어나니까 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계속 벗어나요. 노선에. 원래 계획이 이건데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원래 노선으로 복귀시키는 게 피드백. 그래야지 목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 모델에서 피드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핵심 요소이고요. 그래서 이 피드백에 되게 좋은 이름이 뭐라고요? 좋은 이름을 붙이는데 과학적 통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목표 달성 여부를 했는지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 모델이 딱 끝나면 뭘 하게 되냐면 실수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문책하는 게 일이에요. 왜 문책하냐면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옵션이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자르고 다른 사람을 대체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어서 다시 실수하지 않게 경각심을 주든지. 이게 합리 모델의 그 마지막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적응적 그 설계는 뭐냐면 제가 소크라티브 잠깐 접속을 해볼게요. 소크라티브 학생 어플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촬영해 주시는 선생님만 빼고 소크라티브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문제를 통해서 자 소크라티브 접속하신 다음에 리틀 프린스 방으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네. 소크라티브 들어갔어요? 지웠어요? 그러면은 어플을 다운 받아도 되고 이 주소로 들어가도 돼요. b.socrative.com 브라우저에다가 이 주소 치고 들어가면 여기 스튜던트하고 티처 옵션이 있는데 스튜던트 치고 들어오면 그냥 돼요. 그러면 저 방 이름과 자신의 닉네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0초 시간을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문제인데 아니다, 네 문제네요. 네 문제를 다 풀으세요. 아니 그 정답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고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닉네임을 못 봤는데 닉네임이 뭐라고? 닉네임 자기 이름. 룸네임. 룸네임 리틀 프린스 띄어쓰기 없이 띄어쓰지 말고 리틀 프린스 홍명일의 닉네임. 지금 괜찮아. 티처로 가지 말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하고 계시는 현황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뜨고 있고요. 네, 거의 다 하고 계시네요. 일종의 설문조사 같은 거니까 정답은 의식하지 마시고요. 자, 거의 다 하신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이거를 문항별로 보겠습니다. A. 여행을 떠날 때 나는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떠나는 편이다가 42%, 계획 없이 일단 떠나고 보는 편이다가 58%입니다. 계획을 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강의를 할 때 나는
계획을 세워서 강의한다는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여행은 계획을 세우는데 왜 강의는 계획을 안 세울까요? 이 어찌된 일일까요? 강의가 이렇게 여러분의 주업 아닌가요? 네. 네, 강의는 소홀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놀라운 세 번째 질문은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성공적인 행복한 수업의 교실 풍경에 가장 가까운 것은 시끄럽다고 100%네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뭐였죠? 강의가 시끄럽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거 누구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빨리빨리 자수. 제가 잘못 들었어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쓰이죠. 성공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으면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시끄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막상 그 시끄러운 당사자인 아이들은 자기는 그 수업에 엄청 집중하고 있는 거라 시끄러운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소위 무아지경 또는 몰입의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제 왜 우리는 계획을 잘 안 세울까? 사실은 이거 되게 자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대강의 얼개만 머릿속에 가지고 수업을 해도 자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행은 왜 자신이 없어요? 많이 안 다녀봐서? 라기보다는 이왕 어쩌다 한 번 가는 여행 제대로 확실하게 즐겨보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그 계획에 비례해서 짜증이 오잖아요. 막 강박관념이 생기고 뭘 놓치게 되면 못했어 이렇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자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행, 강의,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이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매사에 합리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한 다음에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귀하께서는 교육을 설계하실 때 이러한 합리적 프로세스를 밟으십니까? 가급적 그러려고 한다. 아까 응답할 때 별로 없었죠, 그렇죠? 아니다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건 시끄럽다라고 아까 응답을 했고요.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네, 그러니까 같은 문제죠. 아까 이거 여기 강의에 임하는 난. 이제 이건 강의고 이건 또 설계할 때 또 다를 수 있나요? 네,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럼 손 들어보기 할까요? 아니, 자. 왜냐면 저건 예산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서. 얘기 잘하셨습니다. 만약 예산의 문제가 이미 확보가 된 거라면. 통제권이 저한테 있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데 예산을 뭔가 받아야 되면은 실질적으로 계획이 제대로 들어가야. 그럼 질문 두 번째 질문.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A 1번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설득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땄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계획대로 해요? 예산을 받고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그걸 네. 어쨌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또 평가를 받고 네. 피드백이 오지. 피드백이 와야 또 다른 예산을 딸 수가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1번 같은 거. 맞아요. 맞습니다. 특히 대학은 저는 또 다른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그리고 직관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커뮤니케이션을 상대방과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러 사람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고 문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자료들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거 지금 이제 우리 세 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로 공통적으로 묶어버리면 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설득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합리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맞나요? 잘 묶었나요? 네. 이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돌아와서 제가 방금 이렇게 정리한 게 도움이 되냐? 전혀 도움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각자 다른 상황이니까. 이거는 제가 중간에 넣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합리성을 자꾸 의지한 또 다른 이유, 설득 명분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불안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인데요. 자, 여기 제가 잠깐 불을 켜고 우리가 합리성은 이거 맞죠? 합리성은 설득 명분을 만드는 건데요. 합리성은 설득 명분을 만드는 건데 이 설득의 대상이
그러니까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내 파트너로서 협조를 내가 구해야 되는 어떤 파트너 관계이거나 또는 상사이거나 부하 직원이거나 등등 소위 타인인 경우가 있고요. 설득의 대상이 자기 자신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합리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 권한이 나한테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이런 사람들 말고요. 권한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시켜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합리주의자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합리 모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명확히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런 사람들은 이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스스로 실망할까 봐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해당이 되었었고요. 물론 일단 이 합리 심리학 이론의 되게 중요한 모델인데요. 기대가치를 이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는 가정하에 인간의 동기, 행위 동기는 기대와 가치 두 가지로 다 설명이 된다. 그 중에서 이제 이 기대는 가치는 의미 부여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기대는 양면성입니다. 기대의 긍정적 측면은 우리는 기대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사람 기대감이 없으면 안 하잖아요. 아마 우리 홍송인 선생님 곧 9월에 웨딩마치를 올리시는 이유는 뭔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합리주의자의 생각입니다. 굳이 그걸 꼭 기대로 설명해야 되나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설명하는 건 좋은데 그 무슨 기대 때문에 한다라고 딱 설명하려는 하는 순간 자신의 결혼은 오직 그것 때문에 하는 것처럼 좁아지잖아요. 이 운신의 폭이 확 좁혀지잖아요. 그렇죠? 사고의 폭도 거기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유를 달아야 돼. 그걸 꼭 따져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따져야 되는 사람들이 합리주의자이고요. 내가 이 남자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막 사람들 막 얘기를 하는 거. 내가 이 남자 왜 선택했는지 아니?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랑한 그 좋은 점들을 스스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다음부터 남자 친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관리를 하는 거죠, 소위. 그러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 늙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통계를 내본 거예요. 사람들이 뭘 갖고 걱정을 해보니까 통계적으로 40%는 절대로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일, 부질없는 걱정,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걱정, 22%는 정말 사소한 거, 안 해도 되는, 4%는 실제로 바꿔놓을 수 있는 일, 나머지 4%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 불가항력. 그러면 100% 중에 쓸모 있는 걱정은 몇 %라는 뜻이에요? 4%. 그럼 나머지 96%는 괜히 하는, 자기를 스스로 스트레스를 올가매는 걱정이라는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연구들은 우리가 합리성을 자꾸 여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합리성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어떤 자극을 주는 연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합리 모델은 사실은 실패 회피 접근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패하기 싫어서 이걸 피해가는 어프로치가 합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하는 거고요. 미리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요. 미리 예측을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래서 아까 왜 우리 대학에서 중간중간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왜 그러냐면 돈을 준 다음에 위에 의사결정자는 돈을 주고 나서 자기가 이제 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실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끊임없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부하 직원들. 의사결정자가 하기도 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팀에서 하기도 하고 뭐 교육부가 하기도 하고 뭐 통제할 사람들은 참 많아요. 나에게 자유를 줄 사람은 없는데 통제할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걸 잘 보세요. 합리 모델에서의 교육을 실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교육 하나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찾아 반성하는 접근, 그래서 잘해야 본전. 왜냐하면 잘해야 본전이라는 거는 내가 잘했을 때 내가 해낸 게 뭐냐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을 세운 거다 보니까 뻔히 내가 예상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그렇게 짜릿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뿌듯할 수는 있어요. 높은 산에 내가 저 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하다가 결국 올라가면 뿌듯하죠. 뿌듯한데 그 뿌듯함이 짜릿함으로 바뀌는 순간은 언제냐면 밑에서는 생각지 못했는데 올라가서 느껴지는 정상의 공기, 내려다 보이는 엄청난 아름다운 멋진 풍경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족감이 짜릿함으로 승화되는 현상. 이게 직관 모델 열어주는 세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 모델은 정상에 올라갔다고 인증샷만 찍고 내려올 일이 아니라 유연하게 올라가면서도 즐길 걸 즐기면서 올라가는 유연한 수업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직관 모델은 강사 존재감을 살려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합리 모델은 매뉴얼대로만 하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CTL에서 뭔가 프로젝트 할 때요.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 뽑아도 그 매뉴얼대로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의 존재감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죠.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오뚜기처럼 하면 돼요. 그래서 권한 위임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고 수업은 언제나 실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한 것을 강화하고 목표를 더 높이는 목표를 더 높인다는 건 뭐냐면 수업의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기는 하지만 항상 그 목표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 내 수업은 그 목표 그 너머에 어디도 도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는 수업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 HRD 기업 교육으로 가면 교실 교육에 그러면 훨씬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 일화 중에 세간에 잘 알려진 게 그 간섭 이거 막을 때 유주선을 갖다가 막는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임직원 중에 누군가가 제안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이 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게요? 그 사람은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면 좌천됐을까요? 네, 좌천됐어요. 네, 정주영 회장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상관 안 하죠. 왜냐면 그 사람은 계속 앞을 나가야 되니까 리더니까. 이 사람은 이 조직에서 너무 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원래 매뉴얼대로 하는 방법 외에 어떤 아이디어라도 해보자. 그래서 놀라운 생각지 못한 목표에 도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도 더 줄이고 더 적은 비용을 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럼 직관은 언제 발현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주회에서의 직관. 우리가 너무 딱딱한 교육 얘기만 할 수가 없어서. 세계적인 호른 연주자가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와서 연주를 하는 평일날이었대요. 그런데 이 연주자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객석이 거의 꽉 찬 겁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배탈이 났나 봐요. 물갈이를 하는데 15초 광고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 관계자가 그 반주자가 있었어요. 야 일단 네가 가서 좀 시간 좀 때우고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제가 기다리시는 동안 꼭 한번 연주해드리겠습니다. 하게 된 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의사분들이 와 계시고 지금 상태를 점검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다시 이렇게 컨디션을 회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짧게나마 찾아주신 여러분께 제가 미약하지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저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작은 솔로곡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작고 가벼운 곡들로 몇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치는 것도 뭔지 생각해야 되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딱히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그리고 연주자 안 나와서 이 사람은 끝까지. 미리 듣네. 이 상황이 어떻게 촬영됐을까요? 그 신기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세계적인 호른 연주자니까 카메라가 몇 대가 준비가 돼 있었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들의 미션은 그 연주자를 촬영하는 거였겠지만 연주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이 카메라들은 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돌발 상황을 끝까지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 기자가 마지막에 되게 좋은 말을 썼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혹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인데 우리가 교육도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펑크나면 피해를 주는 이런 모든 것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갈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감동적인 사례였고 작년 가을에 이게 뜬 건데 그 작년 교육공학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지난 2학기 때. 근데 이거를 제가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에서 비슷한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2012년 1월 달이었는데요. 그 2012년 1월은 정말 너무 추웠던 겨울이거든요. 그냥 영하 10도가 그 다반사였던 겨울이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전국에서 모이는 교사들이 연수를 해요. 서울은 관악산 밑자락이 있어서 온도가 한 15도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교실을 2개, 3개로 나뉘어서 분반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신축 공사가 서울대 부실 공사가 많아요. 이런 거 녹음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 4층에 있는 교수 연구실이 난방이 쫙 키면 옥상에 있는 이게 컨덴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5층에 분반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냉동실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손 꺼내기도 힘든 데서 막 뭘 만들고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활동을 행복수업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총괄 책임자였던 저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막 시설과에 전화해서 막 난리치면서 이게 말이 어떻게 빨리 해라 그랬더니 이게 삼성인데 거기다 연락해서 이게 오늘 3일 후에 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막 이러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예측을 못해서 일손이 딸려가지고 SOS를 쳐서 저희 집사람이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 서울대 학생들 교회 다니던 교회에 그중에 서울대 학생들이 와서 같이 도와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안내하는 쪽에서 막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고장나고 막 내가 하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남들 다 고장났고 이거 어떻게 막 미치겠어 이거 세상에 이거 말이 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딱 듣더니 그 우리 서울대 학생들 제 차키를 받아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쫙 돌면서 마트라는 마트는 다 돌면서 손난로를 다 사가지고 온 거예요. 원래 큰 마트 가야지 많이 사는데 머니까 서울대는 가까운 곳도 되게 멀어요. 가까운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갖고 오니까 이게 인원수만큼은 안 되는데 그거를 한 책상에 6명 모둠인데 한 4개, 3개씩 학생들이 그것도 들어가서 손 시려우시죠? 이렇게 다 놔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습 끝나고 다시 대강당에 다 모이는데 와 진짜 놀랐어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추워서 고생하는데 이걸 지나가는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겠냐고 하면 저를 위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법천지이고 가장 컴플레인 심한 집단이 교사 연수할 때 교사. 그건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저희 집사람의 직관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망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된다? 네 글자로 뭐뭐 위복, 전화 위복되는 이런 상황을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이게 인생관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저한테 치명적인 거죠. 왜냐면 내가 이 행복이용센 들어오자마자 잘리게 생겼구나 막 이런 불안감이 저한테 막 왔었던 상황인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저쪽 다른 대학에서 인천에서 강의하고 여기 서강대학 8시 10분에 강의한다고 막 달려오다가요. 여기 성당 앞에서 8시쯤 됐을 때 빨간불 신호등에 딱 멈췄습니다. 그런데 파란불 딱 바뀌는 걸 보고 악셀을 밟았어요. 그런데 악취하는 순간 앞에 차가 멈춰 있는 걸 발견했고 브레이크에 발을 대는데 이미 차는 부딪혔어요.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깨졌잖아요. 이 정도 깨지려면 범퍼가 저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 차 안에는 그 젊은 부부와 초등학교 여학생 딸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좀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제 차만 좀 깨지고. 물론 나중에 그 보험 청구 오는 거 보니까 치료비만 한 200만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실에 일단 들어갔고 이제 보험사 연락하고서 사진만 찍고 왜 강의해야 되니까 일단 가고 왔어. 그랬더니 와서 제가 8시 10분에 시작했잖아요. 강의가 8시 18분에 집사람한테 미리 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덜 혼날 것 같아서 디펜스를 미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사고 났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 거기는 원래 사고가 잘 나는 곳이래 라고 하면서 뻥도 치고 그래서 내 차 앞에 범퍼 깨졌고 뒷차도 범퍼 수리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기는 괜찮아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자기는 그냥 다 이러는 거죠. 그 차만 수리해. 사고를 1년 만에 한 번씩 내면 운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순간 제가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학생들이 그 교육공학 시간에 발표하고 있었고요. 저는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나 안 다쳤냐고 안 물어? 내 상태 모르고래? 라고 막 조용히 했더니 운전에 대해 항상 말하지. 내가 문제가 매번 반복이잖아. 운전의 상태가 어딨어? 조심해야지. 40살이 넘은 아내가 이렇게 모양이에요. 43살. 아까 그 얼굴, 판무파탈 얼굴 보셨어요? 그 얼굴을 하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방어를 하는데 자꾸 그러지 마. 운전은 생명이야. 차로 얼마나 많은 일과 사고를 냈는지 스스로 좀 자각을 해. 신혼 때부터 오늘까지 반복이잖아. 본인의 문제를 왜 인식하지 못하지? 그러면서 모순의 강의를 하는 이게 인하된다. 인하돼서 강의 끝나면 뭐 이렇게 해야지. 대화 중이라도 이동거래 시간에 여유를 둬야지. 막 이러면서 막 쉴 수 없이 속사포처럼 써내는 거야. 해가지고 인생자가 망치로 깨버리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이거 8시 30분인가 한 20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 발표 주제가 공교롭게도 이거였어요. 위험해. 와, 그래서 저 완전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학생들한테 그 위험맹을 내가 직접 경험했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페이스북에도 저렇게 올렸던 이 사진입니다. 이 사고는 왜 생겼을까요? 그냥 바쁘니까 민감하지 못, 이게 상황을 봐야 되는 상황을 안 보고 파란불을 보고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카톡을 보고 있었어요. 카톡을 보다가 딱 보니까 파란불이네 하고 악셀을 밟은 거예요. 네. 몸이 살아있질 않았어. 운전할 때 몸이 감각이 다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맥락 민감성이에요. 네. 민첩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윌리엄 제본스라고 하는 학자가 한 말인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수를 더 많이 한다. 이런 말 멋지죠. 그 다음에 레고블럭이 요새 되게 갑자기 흥하고 있잖아요. 그 기업이 한때 좀 하다가 근데 그 레고블럭에 30대 디자이너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시면 그 부품이 어떤 부모들이 이런데요. 부품이 없어지거나 섞일까봐 이거를 이렇게 섞이지 않게 파일 케이스나 밀폐 용기에 넣고 조립 설명서를 코팅까지 해주는 치밀한 부모들이 있대요. 자기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립 설명서는 하나의 제안서일 뿐이고 제품마다 이야기가 담겨있지만 매번 그것만 만들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건 아이들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전략 창작품을 만드는 것인데 부모들이 그것을 가로막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합리성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죽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관 모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합리 모델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데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궁금해요. 저희 집에 다 이렇게 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아이고 그때는 없나요? 지퍼백이. 아이고 그 집 아이들 미래가 보이는. 당장 가서 막 섞어버리면 애들이 짜증내겠죠. 그거에 길들여졌다면. 그러니까 합리성이 길들여지는 게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면서 생각하거나 또 행동으로 생각하나 이런 말들이 하는 거죠. 자, 오늘 거의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부터 갈게요. 포기의 미학은 아까 요구 분석 있잖아요. 문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 문제는 원인이 뭐라고요? 퀴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행 문제의 원인은 세 가지로 귀결된다. 몰라서, 하기 싫어서, 그다음에 어쩔 수 없어서. 지식, 동기, 환경. 지식, 동기, 환경. 근데 어떤 사람의 문제는 아무리 분석을 해도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네 글자로. 아무리 분석해도 이 사람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글자로. 우리 교육공학 용어입니다. 구제불능. 그 구제불능에도 해법이 있어요. 교육공학자들은 그것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포기입니다. 전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팀에서 이 사람이 구제불능이면 다른 부서로 보내야 돼요. 그게 포기. 또는 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야 처음 회사 만들 때 같이 한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떠안아야지 뭐. 그래도 잘하는 거 있긴 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커피 타는 걸 잘해. 그러면 너는 그러면 계속 커피만 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기 수용하는 포기, 전출시키는 거는 내치는 포기.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어때요? 멋있죠? 이게 합리성의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합리성의 아름다움, 포기의 미학도 있고요. 직관 모델의 미학은 그냥입니다. 합리성에 길들여진 우리는 그냥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애들이 친구 옆에 쿡 짝꿍을 찔렀어요. 그러면 야 너 임마 왜 그래? 그러면 그냥요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이 어딨어? 이유가 뭐야? 그러면 그냥인데요. 그냥이 어딨어? 그러면 그냥이요. 그럼 그냥이 어딨어? 그러면 또 그냥이요. 막 이러는 거죠. 그냥 영어로 뭘까요? 제가 알기로는 영어에 단어가 없어요.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똑같이 just because 뭐 하면서 막 이렇게 제스처까지 해가지고 because가 붙잖아요. 이유가 글쎄 하면서 뭔가 이유는 있을 텐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이런 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직관적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대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알파고 충격도 제대로 받았겠다. 네, 아마 보란 듯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나라가 합리성에 가장 강하게 길들여진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유례 없이 70% 가까운 20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2위, 3위 하는 나라도 30-40%대에 머무는데 미국도 30%대고 대학 이수율이 유일하게 60%를 넘어서 70%에 육박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얘기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70%가 철저히 합리성에 길들여져서 세상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직관적인 시도를 못해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세상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 그냥이라는 근성이 남아있어서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충격을 받으면. 왜냐면 우리 유전자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 합리 모델과 직관 모델을 설명과 해결로 설명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자, 문제를 해결할 때 다 여쭤볼게요.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설명이 되도록 해결하세요? 아니면 그냥 해결하세요? 그냥 문제를 해결할 때 설명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세요? 그냥 해결하세요? 문제의 규모와 권한에 따라 다를 것
같고요. 지혜롭게 누구한테 대답을 설명을 할 거면 네, 예, 설명되는 예, 식으로. 이게 하지만 본인의 문제라면 일단은 제가 제일 중심이니까 제가. 네, 그냥 네. 어떻게 하세요? 본인의 문제인데 라면 그냥 아니면 설명되는 식으로. 저는 조금 설명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레고 블록도 다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어떻게 하세요? 문제 해결 그냥 설명해주고. 그냥 설명해. 이게 한국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이게 뭐죠? 왜곡된 현상입니다. 합리와 직관이 꼬여 있는 현상. 합리도 아니고 직관도 아니고 그냥 되는 식으로 그냥 해결? 설명되는 식으로 아니면 그냥? 원래는 설명되는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해요. 그제 수업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아니,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전에 정말 합리적이신 분이었는데 변하고 계셔서 그냥 되는 대로. 설명.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수업 강의하다 보면 되게 어떤 스타일인지 다 보여요. 우리 여기 안 오신 분, 그 인하대 아니 인천대 네. 그분도 되게 합리적이시죠. 네, 설명. 그냥. 그래서 그게 자,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태도가 설명하고 싶은가 해결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게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철저히 배타적이고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에 문제 해결의 두 가지 태도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설명과 문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아요. 설명하고 싶은 솔루션은 그러니까 설명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설명되는 방식의 솔루션을 선택하고요. 그냥 해결할 때 선택하는 솔루션과 다른 솔루션이 나와요. 다시 한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니? 그냥 마음 가는 데 되는 대로 해결할 때 선택하는 해법과 설명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을 때 이 두 해법은 그냥 다른 해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대부분 그냥 해법이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더 신중해요. 자, 그래서 합리적 문제 해결 태도는 이렇게 설명되는 식이고 직관은 그냥인데 어떻게 하냐?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해결해보고 또 그 다음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또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거 교육공학 수업 들으셨던 분들 중에 마시멜로우 챌린지 게임 같이 해보신 분? 네, 그게 이거예요. 그거 그 영상을 잠깐 살짝 볼까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어떤 학교에서 마시멜로 챌린지 게임을 하는 건데 스파게티 면발과 실과 테이프만 가지고 탑을 쌓고 마시멜로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서양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책상에 뭐 이런 모양으로 탑을 쌓아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냐면 이 현상이야. 천장에 올라와서 마시멜로 천장에 붙일 생각을 해요. 네. 이 강의실 안에서 제일 높은 곳을 찾은 거죠. 한국 사람만 하는 현상이에요. 그냥. 일단 이 팀원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그냥 딱 생각이 나요. 그럼 제안하면 일단 다른 팀원들이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는 죽는 거고 야 비밀 이거 우리만 알고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일단 시간 안에 붙이면 금세 전염이 돼서 다 따라해요. 아까 보셨죠? 한 팀이 올라가니까 다 따라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원래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이거죠. 기억을 더듬어 Several years ago here at TED, Peter Skillman introduced a design challenge called the Marshmallow Challenge. And the idea is pretty simple. Teams of 4 have to build the tallest freestanding structure out of 20 sticks of spaghetti, 1 yard of tape, 1 yard of string,
and a marshmallow. And the marshmallow has to be on top. And though it seems really simple, it's actually pretty hard because it forces people to collaborate very quickly. And so I thought this was an interesting idea, and I incorporated it into a design workshop, and it was a huge success. And since then, I've conducted about 70 design workshops across the world with students and designers and architects, even the CTOs of the Fortune 50. And there's something about this exercise that reveals very deep lessons about the nature of collaboration, and I'd like to share some of them with you. So, normally, most people begin by orienting themselves to the task. They talk about it, they figure out what it's going to look like, they jockey for power, then they spend some time planning, organizing, they sketch in, they lay out spaghetti. They spend the majority of their time assembling the sticks into ever-growing structures, and then finally, just as they're running out of time, someone takes out the marshmallow, and then they gingerly put it on top, and they stand back, and ta-da! They admire their work. But what really happens most of the time is that the ta-da turns into an uh-oh, because the weight of the marshmallow causes the entire structure to buckle and to collapse. So there are a number of people who have a lot more uh-oh moments than others. And among the worst are recent graduates of business school. It's amazing. They lie, they cheat, they get distracted, and they produce really lame structures. And of course, there's teams that have a lot more ta-da structures. And among the best are recent graduates of kindergarten. And it's pretty amazing, as Peter tells us. Not only do they produce the tallest structures, but they're the most interesting structures of them all. So the question you want to ask is, how come? Why? What is it about them? And Peter likes to say that none of the kids spend any time trying to be CEO of Spaghetti Inc., right? They don't spend time jockeying for power. But there's another reason as well. And the reason is that business students are trained to find the single right plan, right? And then they execute on it. And then what happens is when they put the marshmallow on top, they run out of time, and what happens? It's a crisis. Sound familiar, right? Okay, what kindergartners do differently is that they start with the marshmallow and they build prototypes, successive prototypes, always keeping the marshmallow on top. So they have multiple times to fix, and they build prototypes along the way. So designers recognize this type of collaboration as the essence of the iterative process. And with each version, kids get instant feedback about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 So the capacity to play and prototype is really essential. But let's look at 참고로 이 사람이 하는 이 짧은 5분 영상 중에 유치원 아이들의 하는 방식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이 사람이 합리주의자라는 걸 반증해주는 대목이에요. 네, 어린아이들은 프로토타입 개념이 없고요. 그냥 그 매 순간 실전 계획을 세우고 한다는 개념이 없고 그냥 실전인데 이 사람은 여전히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 different teams perform. So the average for most people is around 20 inches. Business school students, about half of that. Lawyers, a little better, but not much better than that. Kindergartens, better than most adults. Who does the very best? Architects and engineers, thankfully. And 39 inches is the tallest structure I've seen. And why is it? Because they understand triangles and self-reinforcing geometrical patterns are the key to building self-reinforced stable structures. So CEOs, a little bit better than average, but here's where it gets interesting. If you put an executive admin on the team, they get significantly better. 여기서 놀라운 거는 당연히 유치원이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심지어 가장 합리적인 변호사나 대학원생들은 되게 푸어하다는 거고요. 아키텍트, 이 건축가들, 건축공학자들이 이 구조나 이런 설계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식견이 있어서 잘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해석을 시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의 가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조차도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그냥 직관, 천장에 붙이는 거. 아마 대한민국에서 건축가들은 똑같이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텐데 건축가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은 천장에 붙이면 게임이 훨씬 더 확 올라가잖아요. 그 성과가.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요번 학기에 지지난주인가 이걸 했어요. 여기 교육공학 시간에
마시멜로우를 들고요. 옥상으로 올라가 버리더라. 그럼 높이가 이 높이가 아니라 이렇게 높아져. 7층, 8층까지 있잖아. 옥상이 8층이잖아. 아니, 몇 11층인가? 네, 그 정도 돼요. 11층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강실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뭔가 이 스테레오타이핑 같은 뭔가 이게 뭔가 딱 그 고정된 관념이 있는데 그걸 뚫고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서강대학교 교육대학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했었고요. 요거 했고, 요거 했고. 네. 자, 그 다음에 조금 한 5분만 더 할게요. 합리성은 미래의 교육 과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예언들이 이세돌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 이후에 뭐 엄청납니다. 유발 하라리, 그 다음에 개미 소설가 누구죠? 베르나르. 네, 그 사람도 와서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웬만한 미래학자들 다 그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요. 제가 집사람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집사람이 요새 또 오해영을 푹 빠져 있어요. 또 오해영 아시죠? 그 또 오해영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밖에 없어요? 별로 없네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집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본 드라마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데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바둑 두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런데 그 전혜영하고 이제 어떤 그 기업의 회장처럼 보이시는 분이 바둑을 두는데 그 회장이 그러더라는 거죠. 야, 알파고와 오목을 내가 두면 알파고가 이길까 내가 이길까? 라고 질문을 하더래요. 누가 이길까요? 그럼 알까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웃겼다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내가 요즘 이 목 디스크가 심해서 이 좋은 날 골프도 못 치고 나가고 이러고 있대. 굿샷. 가자. 네. 저 아구꾼이야. 다음 달에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달에 잘라야겠다. 오늘 한 판 어때? 좋죠? 나랑 알파고랑 오목을 두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알파고가 이기죠. 알까기를 하면. 알파고요. 뭘로부터야 그놈을 이기나? 뭘 이기세요? 그냥 하나 사서 밑에 두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해. 네, 여기까지요. 이 얘기를 하는 집사람이 감탄했다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새 알파고 때문에 도대체 교육은 뭘 가르쳐야 되며 뭐 알파고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너무나 심플한 해법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인간보다 합리성 영역에서 훨씬 더 뛰어난 국영수가 사는 나중에 알파고가 더 잘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고 있어요. 인공지능 하시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어른이 취업을 할 때는 알파고가 합리성의 영역, 잡 디스크립션이 합리적인 루틴하고 막 이런 것들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이런 영역들의 잡은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으로 많이 대체되어 있거나 인공지능들이 막 이게 가고 있을 텐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취업할 때쯤 되면 그런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될 거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합리성 영역에서는? 당연히 못 이기죠. 이세돌도 바둑에서 지는데 그래서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은 국영수를 가르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 인터뷰 그 정찬용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하는 게 나왔습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이준익 감독 아시죠? 그 카드 뉴스를 페이스북에 떴었는데요. 나는 꿈이 없던 게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가 떴습니다. 나는 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합리성이 아니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아이들에게? 직관이죠. 이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직관 모델 훈련. 없어요. 일단 직관 모델 훈련 사례가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없고요. 최초의 사례가 이제 지난 학기부터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간간히 팀 발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제 수업 카페 아시죠? 홍영일닷컴. 그 홍영일닷컴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그거를 지금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런데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군인들 훈련시킬 때 미국에서 쓰여지는 방법이고요. 군인들이야말로 생사를 가름하는 그 전장터에서 정말로 필요한 게 직관이잖아요. 그렇죠? 훈련받은 대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그 북한 분이셨다가 월남에서 경찰을 하다가 무장공무에 나타나면 경찰도 다 동원이 된대요. 군인들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무장공무에 저기다가 총을 쏴야 돼. 막 총알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원래 훈련은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데요. 못 하는데요.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다 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네. 이게 실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실제고 영화 같은 전쟁은 현실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만 이거 뭐죠? 이거 방탄조끼 입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직관 모델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을까요? 불을 좀 켜주세요. 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두운 거 했어. 내가 영화 속에 들어온 줄 알았어. 늦게 오셨지만 제가 수업에 참여시켜드릴게요. 군인이에요. 지금 훈련 받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지금 중국입니다. 그 댐에서 수문을 열고 닫고 통제하시는 역할이에요. 근데 이 댐 밑에는 4, 5만 명이 사는 마을이 있어서 홍수가 나면 다 죽어요. 수몰 돼서. 근데 이제 홍수가 이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 수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앙심을 품은 사람이 총을 들고 이렇게 이 댐으로 온 겁니다. 총을 들이대고 너 빨리 문 열지 않으면 수문 빨리 열어. 안 열면 내가 널 쏘겠어. 3실 동안. 하나, 둘. 그게 죽는 거야? 그러면 합격이에요. 근데 그냥 합격시키면 싱겁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게 총입니다. 자, 3실 동안 문 열어. 하나, 둘. 어라, 버티겠다 이거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누구나 할까요? 여자친구 딱 데리고 와서 그럴 줄 알고 내가 데리고 왔지. 너 딱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기회를 줄게. 하나, 둘. 어떻게 해요? 울라고 그래. 이런 식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진짜 어떤 느낌이셨어요? 어떤 느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총을 겨누었잖아요. 그 시간은 3초. 하나, 둘, 막 이럴 때. 근데 이분이 이 협박범이 어차피 죽일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멈추든 말든 이 사람 밑에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포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이 아니죠. 그냥이라는 거는 그냥의 미학. 이건 엄청난 도예요. 그 가장 합리주의자인 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나온 반응이죠. 다른 분한테 더 해볼게요. 누구한테 해볼까요? 누가 가장 직관적이지? 한솔. 하나,
둘. 잠깐만. 아, 쭉. 안 돼, 안 돼. 하나. 열려고 하잖아요. 둘. 지금 열려고 하는데. 잘하시네요. 뭐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겠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은 이거를 훈련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가서 일단은 네가 그 미션이라고 보내요. 만약 몰래카메라 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진짜로 누가 나타나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데리고 와서 다 준비해놓고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얼굴을 하얗게 질리면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 막 당황하죠. 그러면서 셋은 지나가고 이제 이 뭐죠? 이거 예비군을 쏘는 거 뭐지? 가짜 총. 탕 쏘고서 죽는 거죠. 이러면서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긴박한 상황에 끊임없이 노출시키면서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위기 순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직관적 대처를 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번 경험한 거는 경험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합리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바꿔요. 직관이라는 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서 직관이 발현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질문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면 누구나 다 직관을 발현시킬까요? 아닙니다. 직관은 인간의 간뇌 또는 되게 고차원적인 직관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전두엽이라고 해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를 관장하는 또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계산도 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고차원적 인지 능력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강하게 이 전두엽에 의존해서 합리적 사고를 평소에 하던 사람들은 위기 순간에 전두엽이 딱 멈춰요. 왜냐하면 간뇌에서 피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전두엽은 회로가 닫힙니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가 안 돌아가요. 이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거는 이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산의 길을 가다가 빨간 화려한 독사가 내 앞에 1m 딱 보여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순간 공포감을 느끼면서 머리가 하얘지고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해요. 튄다 이런 거 못해요. 일단 머리가 하얘지고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이 상태 어떤 상태냐면 전두엽이 멈춘 상태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잘 대피하거나 뭐 이런 거 처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직관적으로 행동하던 사람들. 그래서 직관은 평소에 깨어있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비행기나 배 같은 큰 선박을 운영할 때 실제 배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시뮬레이션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하는데 그 시뮬레이션에서 마지막 패스할 마지막 관문이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역시 돌발 상황을 프로그램에 미리 넣어놔요. 그럼 이 사람은 당황하다가 탈락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다른 상황의 돌발 변수들을 이렇게 넣어서 끊임없는 돌발 변수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면서 직관을 깨우는 훈련을 시키는 게 미국에서 현재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오픈되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접수한 정보이고요. 저는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 직관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애들 마트에 가면 막 신나서 뛰어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고 걷거나 같이 뛰는데 손을 잡고 가다가 이렇게 딱 걸어요. 그거 확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잡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잡아주긴 하죠. 이걸 이제 몇 번 하니까 이제 제가 가다가 이렇게 약간 뭔가 좀 몸짓이 이상하면 애들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니까 이 눈이 온 이 시간이 제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합리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가다가 이렇게 딱 하면 얘가 딱 멈춰요. 그러면 씩 웃고 다시 또 걸어가는 착할 때 이제 발을 떼잖아요. 그럴 때 뒷다리를 탁 걸어요. 그러면 사람이 넘어져요. 균형을 잃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직관 게임. 대단하지 않아요? 사고가 안 나셨으면 아니 그러다가요 제가 대형 사고가 났었어요. 저기 제1롯데월드 거기 엄청나잖아요. 거기 지하철에 딱 들어가면 거기 이렇게 뛰어가다가 이게 다리를 건다고 했는데 내가 씩 피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아침에 너무 미끄러워서 제가 거기서 완전히 엉덩이와 찌면서 쭉 미끄러진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그렇게 배꼽 잡고 웃는 걸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결론. 합리와 직관의 궁합의 샘플입니다. 자, 일단 문제 인식은 직관적으로 한다. 이거는 모든 인간의 공통사항입니다. 문제 인식을 합리적으로 한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측하려고 할 때는 문제를 이렇게 타겟팅해서 디텍트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문제인식은 직관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단계. 솔루션을 합리 프로세스가 아니라 직관적으로 솔루션을 떠올린다. 그냥 하라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합리적 설득 명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해서 이제 그 명분을 만드는데요. 이 판단을 누가 할까요? 합리적 설득 명분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않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 판단을 누가 할까요? 합리가 할까요? 직관이 할까요? 직관이 하죠. 직관적으로 합리적 설득 명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4단계. 합리와 직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설득 명분을 구상하는 게 이게 계획서예요. 기획안 같은 겁니다. 강의할 때는 수업 지도안 또는 과정 기획안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합리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직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항상 감동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5단계가 핵심입니다. 현장에서 이 이제 설득 명분 기획안이 만들어졌잖아요. 가서 PT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PT 할 때 합리적으로 준비한 명분을 그 순간의 분위기를 타면서 직관적으로 풀어내는 거. 이게 합리성이 필요한 건 이렇게 가고요. 합리성이 필요 없을 때 모든 것이 내 권한이고 나는 늘 그냥 한다. 직관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합리성을 빼면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가면 돼요. 근데 합리성은 언제 필요하다? 언제 필요하다? 설득할 때. 누군가를 설득해야 할 때. 근데 굳이 자기를 설득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자기를 설득해야만 된다라고 끊임 선생님들이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유가 뭐야? 해서 자꾸 자기 설득 명분을 훈련을 시켰잖아요. 만들도록. 그게 20세기 교육이었다면 21세기에 여전히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가두는 겁니다. 가능성을 계속 죽이는 거죠. 자기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관이 수시로 합리적 수단을 적절히 꺼내어 써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철저한 모델이 직관 모델이다. 이렇게 HRD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5분 쉬었다가 그러면 우리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제가 너무 주도적으로 저 혼자 말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엔 좀 더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수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5분만 쉴게요. 네.